자, 오늘 경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4월 15일 이코노클립입니다. 오늘은 한 문장으로 요약이 잘 안 되는 하루예요. 그런데 굳이 줄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중동이 흔들리니까 유가가 튀고요. 유가가 튀니까 물가가 올라가요.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못 내려가요. 금리가 못 내려가니까 우리 지갑이 얇아져요. 이거 하나가 오늘 모든 뉴스를 관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크게 세 꼭지로 풀어드릴게요. 첫째, 4월 13일 시장이 왜 구조가 흔들렸다는 평가를 받았는지. 둘째,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결렬이 왜 우리 증시에 중요한지. 셋째, 한은 총재, 후보자 신현송님의 추경 0.2%포인트 발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이 세 가지를 1시간 분량으로 쫙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4월 13일 데일리 경제 분석 기사를 보면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숫자 몇 개가 튀었다고 해서 놀랄 하루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조가 흔들릴 때 시장이 어떤 표정으로 반응하는지 보여준 하루였다는 말이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숫자가 튀었다와 구조가 흔들렸다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쉬운 비유로 설명드릴게요. 집에 사시는데 어느 날 바람이 좀 세게 불어요. 그래서 창문이 덜컹덜컹해요. 이건 숫자가 튄 거예요. 그냥 바람 센 날이구나, 지나가겠구나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집 자체가 흔들려요. 바닥이 흔들리고 벽에 금이 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바로 구조가 흔들린 겁니다. 원인이 바깥 날씨가 아니라 집 골조 쪽에서 뭔가 뒤틀린 거죠. 4월 13일 시장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흔들렸냐? 기사 제목에 힌트가 다 있어요. 고유가 압박, 정책 재배치, 불안 확산,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고유가 압박입니다. 국제 유가가 다시 치고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시나리오가 깨어났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유가는 안정됐다는 게 컨센서스였죠. 그런데 중동에서 잡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제가 한순간에 의심받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정책 재배치예요. 각국 중앙은행과 재정당국이 원래 잡아놨던 금리 인하 경로를 다시 꺼냈어요. 재정 지출 계획도 다시 조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비유하자면 한 학기 강의 계획서를 배포해 놓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외부 환경이 바뀌어요. 다음 주부터 커리큘럼 바꿉니다 하고 공지가 나가는 거죠. 시장은 이런 방향 전환을 제일 싫어합니다. 불확실성이 커지거든요. 세 번째, 불안 확산이에요. 주식, 채권, 환율. 한 곳의 변동성이 옆 시장으로 건너가요. 유가가 튀었어요. 그럼 물가가 올라가겠네요. 그럼 금리 인하가 늦어지겠네요. 그럼 주식은 싸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도미노가 한 번에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이걸 생활에 가져와 볼게요. 이번 달 주유소 한 번 가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한 달 전보다 확실히 비싸졌죠. 택배비, 항공권도 조용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운송비 기초 원가가 유가인데요. 유가가 오르면 두세 달 뒤 생활 물가로 흘러들어와요. 그러니까 4월 13일에 구조가 흔들렸다는 표현은 예고편이었던 거예요. 앞으로 여러 달 동안 내 카드 명세서에 뭔가가 새우며들 거라는 얘기죠. 전망은 이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유가가 하루 이틀에 어떻게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동 상황이 몇 주, 몇 달짜리로 길어지느냐가 관건이에요. 짧게 끝나면 해프닝이었구나 하고 시장이 정상화될 거예요. 길어지면 올해 기대했던 금리 인하 타이밍이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 사려고 기다리시는 분들께는 체감이 크죠. 대출 갈아타시려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지금 당장 숫자가 튀었어요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방정식이 다시 써지고 있어요 라는 메시지로 읽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목이 이거예요. 종전 협상 결렬, 이란 해상 봉쇄, 6,000피는 또 멀어질까? 핵심 팩트부터 정확하게 짚고 갈게요. 중동 전쟁 휴전 기대감으로 반등하던 국내 증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과 이란의 1차 종전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10일 한국 증시는 하락 출발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여기에 이란이 해상 봉쇄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불안감이 더 커졌어요. 여기서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란 해상 봉쇄가 왜 우리 주식을 떨어뜨리냐? 풀어드릴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전 세계 원유의 약 5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갑니다. 이 해협이 이란 앞바다예요. 좁은 바닷길이죠. 이란이 우리 봉쇄할게요. 한마디만 꺼내봐요. 이 길이 막힐 수 있다는 생각만 들어도 유가는 그날 바로 튀어요. 실제로 안 막혀도 됩니다. 막힐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유가 선물 가격이 움직여요. 시장은 상상력 가지고 먼저 움직이는 동네거든요.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동네에 딱 하나뿐인 큰 다리가 있어요. 출퇴근길에 다들 그 다리 하나로만 건너요. 어느 날 라디오에서 소식이 흘러나와요. 저 다리 내일부터 점검 들어갈 수도 있대요. 다리 진짜 막혔어요. 아니요, 아직 안 막혔어요. 근데 여러분은 벌써 내일 아침 걱정하고 계시죠? 주유소 들러서 기름 미리 넣어놓고 새벽같이 나갈 준비하시고요. 시장도 똑같아요. 호르무즈 해협이 그 다리인 거고요. 봉쇄할 수도 있다가 바로 라디오 뉴스인 겁니다. 그럼 6,000피라는 말은 왜 나왔냐? 코스피가 6,000포인트를 넘길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다들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최근에 중동 휴전 기대감이 살아났었어요. 외국인 자금이 다시 들어오고 있었고요. 증시가 한 단계 레벨업할 타이밍이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종전 협상이 깨지는 소식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기대감이라는 게 한 번에 식어버린 겁니다. 실제 숫자도 같이 봐야 해요. 3월 외국인 채권 장호가 사상 최대폭으로 감소했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같은 흐름에 있어요. 외국인들은 지정학 리스크가 커지면 한국 같은 신흥국 채권부터 먼저 빼요. 리스크 오프 국면에서 제일 먼저 던지는 게 변동성 큰 자산들이에요. 그러니까 증시 하락 출발, 외국인 채권 이탈, 환율 상승. 이 세 개가 한 묶음으로 움직이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생활에 어떻게 영향 오느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당장 지수로 체감되고요. 주식 안 하셔도 해외여행 계획 잡으신 분들은 환율 체크하셔야 합니다. 달러 환율이 같이 튀면 항공권, 숙박, 쇼핑이 다 비싸져요. 또 수입 물가가 오르면 몇 달 뒤 장바구니 물가로 이어집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요. 유가오름세가 전기요금, 가스요금, 다음 인상분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요. 전망을 드리면요. 6,000피라는 숫자를 지금 당장 좇지 마세요. 중동 변수가 몇 주짜리인지 몇 달짜리인지 지켜보시는 게 훨씬 현실적입니다. 짧게 끝나면 외국인 자금이 다시 돌아올 거예요. 증시도 숨통이 트일 거고요. 길어지면 올해 안에 6,000피는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이 채널에서는 특정 종목 추천 절대 하지 않습니다. 대신 큰 그림을 읽는 법을 같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지정학 이벤트가 원유, 환율, 지수에 어떤 순서로 전파되는지 체득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뉴스입니다. 이게 오늘 세 꼭지 중에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어떤 카드로 대응하겠다는 건지 여기 담겨 있거든요.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신현송 님이 13일 발언을 하셨어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요. 이렇게 밝혔어요. 추가 경정 예산이 올해 성장률을 0.2%포인트 정도 상승시킬 것으로 추정한다. 이게 첫 번째 핵심 팩트입니다. 0.2%포인트가 얼마나 크냐, 작냐, 숫자만 보면 작아 보여요. 그런데 하는 총재 후보자 입에서 나온 0.2%포인트는 의미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는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추경 효과가 되는 거거든요. 뒤로 가서 금리 결정이나 성장률 전망 수정에도 반영되는 숫자예요. 신 후보자의 논리를 차근차근 따라가 볼게요. 먼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최근 중동 전쟁으로 물가의 상방 압력과 성장의 하방 압력이 동시에 확대됐다고요. 취약 부문의 어려움도 가중된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추경이 이런 충격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자, 이 문장을 풀어볼게요. 지금 경제에 두 개의 나쁜 압력이 동시에 오고 있어요. 하나는 물가는 오르는데 하나는 성장은 떨어지는 상황. 이게 경제학에서 스태그플레이션 걱정이 나오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약한 고리부터 보호하자. 그게 추경이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보통 돈 푸는 건 물가 자극한다고 걱정하시잖아요. 그런데 신 후보자는 이번 추경은 물가 자극이 제한적이라고 단언했어요. 왜 그런지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째, 수요자 측 물가 압력이 크지 않다고 진단하셨어요. 그리고 추경이 에너지 가격 상승 억제에 중점을 둘 거라고 하셨어요. 취약가계, 수출 기업에 대한 표적화된 지원이 될 거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수요 측에서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해 이번 추경은 전 국민에게 현금을 뿌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에너지 쪽 가격 안정, 취약가계와 수출 기업에 콕 집어서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비유 들어드릴게요. 물가 자극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갑자기 온 동네에 전단지가 뿌려져요. 오늘만 전 상품 20% 할인합니다. 다들 쇼핑센터로 몰려가요. 수요가 확 폭발하는 거죠. 근데 이번 추경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연료비 때문에 힘드신 분 창구로 오세요. 수출 주문 끊겨서 힘드신 분 오세요. 여러분만 오세요 하는 타겟형 지원이에요. 전체 수요가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구멍 난 곳만 메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물가 자극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둘째, 이게 재미있는 포인트예요. 추경재원은 적자국차의 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활용한다고 하셨어요. 이는 민간 자금이 납세자로부터 정부 지출 대상자로 재분배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통화량에 대해서는 중립적이라고 하셨어요. 풀어드릴게요. 이번 추경은 나라가 새로 빚을 내서 돈을 찍는 게 아닙니다. 이미 거둔 세금, 그것도 예상보다 더 많이 거친 초과세수로 편성한 거예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 총량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A 주머니에서 B 주머니로 옮겨가는 거죠. 한쪽에서 세금으로 뺏고 다른 쪽에서 지원금으로 주는 거예요. 경제 전체의 유동성은 그대로인 겁니다. 그래서 통화량 중립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쉬운 비유로 한 번 더 설명드리면요. 큰 욕조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한쪽 끝에서 바가지로 물을 퍼요. 반대쪽 끝에 쏟아부어요. 욕조 안물 총량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죠. 똑같아요. 단지 물의 위치만 바뀐 거예요. 적자국차에 없는 추경은 딱 이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시중에 추가 유동성을 공급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하신 거예요. 단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하나 붙어요. 신 후보자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는 중장기 시계에서 성장 잠재력이 하락하고 있다고요. 세입 기반이 기조적으로 약화하는 가운데 저출생, 고령화로 재정 지출 수요가 확대된다고요. 그래서 재정 건전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고예요. 이번 한 번은 초과세수로 메웠어요. 그런데 앞으로 몇 년, 몇십 년을 내다보면요.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고 늙어가고 있잖아요. 일하는 사람이 줄면 세금이 줄어요. 노인복지 지출은 늘어요. 그러면 초과세수로 추경 같은 여유로운 공식은 앞으로는 잘 안 통할 수 있어요. 그때는 나라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오기 쉬워요. 그럼 오늘 통화량 중립 논리도 깨지는 거예요. 이번 추경은 괜찮아요. 하지만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은 꼭 챙기자는 경고를 같이 달아두신 거예요. 금리 이야기도 분명하게 하셨어요. 향후 기준금리 결정 시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중동전쟁 이후 확대된 물가 상승 압력이라고 하셨어요. 이 한 문장이 오늘 금리 투자자들한테는 핵심 메시지예요. 시장에서는 올해 하는이 금리 내릴 여지가 있다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는 차기 총재가 될 가능성이 높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제일 크게 보는 건 중동발 물가라고요. 해석하면 중동이 잠잠해지기 전엔 섣불리 금리 못 내린다는 신호로 읽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 쪽도 진단을 남기셨죠. 성장은 반도체 수출 호조와 정부의 추경이 어느 정도 완충하고 있다고 보셨어요. 반도체 수출과 추경, 이 두 개가 지금 한국 경제의 두 다리인 거예요. 한쪽은 민간 쪽 엔진, 한쪽은 정부 쪽 엔진입니다. 그 두 개가 간신히 성장률을 떠받치고 있는 그림이에요. 마지막으로 물가 리스크 시나리오도 경고하셨어요. 중동 전쟁이 잘 수습되지 않고 장기화하면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높아진다고요. 근원 물가와 인플레이션 기대에도 점차 영향이 파급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근원 물가라는 건 식품, 에너지 빼고 일상적으로 움직이는 물가예요. 에너지값 튀는 건 일시적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몇 달 이어지면요. 외식비, 서비스 요금, 임금까지 옮겨 붙어요. 그게 소위 인플레이션 기대라는 거예요. 한 번 붙으면 떼기 어려워요. 그래서 장기화되면 위험하다는 경고예요. 이걸 생활로 가져와 볼게요. 에너지 요금 지원이 들어가면요. 겨울, 여름철 가스, 전기요금 부담이 일부 줄어들 수 있어요. 취약가계, 수출기업 타겟 지원이 들어가면 고용 쪽 충격이 완화될 수 있어요. 하지만 금리는 내려갈 자리가 안 보여요. 대출 갚고 계신 분들은 이자 부담이 당분간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 사려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올해 안에 인하 사이클을 기대하지 마세요. 중동 상황을 같이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오늘 세 꼭지를 한 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월 13일 시장은 단일 숫자가 튄 게 아니에요. 구조가 흔들린 하루였고 핵심 반가소에는 육아였어요. 두 번째, 미이란 종전 협상 결렬과 해상 봉쇄 리스크로 외국인 자금이 빠졌어요. 6,000피 기대는 다시 뒤로 밀렸고요. 이건 우리 환율과 물가로 천천히 전이됩니다. 세 번째, 하는 차기 총재로 유력한 신현송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추경은 성장을 0.2%포인트 끌어올린다. 물가 자극은 제한적이다. 적자국차에 없는 타겟형 재정을 강조했어요. 금리 결정의 핵심 변수는 여전히 중동발 물가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오늘 공통된 시사점 딱 하나만 남기자면 이거예요. 지금 내 지갑을 흔드는 건 국내 수요가 아닙니다. 바깥 지정학이에요. 그러니까 뉴스 볼 때 중동, 육아, 환율,
이 세 개를 세트로 같이 체크하세요. 오늘도 이코노 클립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돼요. 내일 또 새로운 브리핑으로 찾아뵙겠습니다.